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은 강한 탄력성을 보이면서 코스피 2400 확실하게 올라탔는데요. 다만 걱정인 부분은 윗꼬리가 살짝씩 달리고 있다는 점,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살짝 불안합니다. 미국 증시의 강한 훈풍, 오늘 국내 증시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윅비, 좀 편입 시점이 연기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죠. 첫 번째 소식 통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또 통계청에서 관련해서 일자리, 취업 어떻게 됐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브리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윅비의 편입 시점 원래는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내년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선진국 자금의 유입도 조금은 기대감을 더 미뤄야 하는, 늦춰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한국 정치적으로 많이 시끄러웠던 만큼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번 편입 연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지적을 내놨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일본 쪽에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좀 밀린 것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윅비 왜 편입 시점이 지연된 거에 있어서 이렇게 기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냐 살펴보니까요.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윅비가 선진국 채권지수가 가장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글로벌 우량 투자자들의 비중, 추종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유입 자금도 상당히 큽니다. 일단 작년 정부가 예시로 이제 내놓은 바로는 최소 56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따졌을 때는 75조 원 규모의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줬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고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채권 금리의 하락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널뛰게 하는 환율도 다소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함께 끌고 가볼 수 있을 텐데요. 편입이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4월로 미뤄졌지만 최종 편입이 완료되는 시점은 또 내년 11월로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올해 11월에 윅비의 편입이 시작되면 1년간 분기별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분기가 아니라 매달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건 내년 11월로 완료 시점은 동일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고용 지표는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위태로운 한국 시장입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상당합니다. 10만 명대 취업자 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속에서도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청년 고용 쪽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살펴봤을 때는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실업률은 7.5%, 2021년 이후로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20대 초반만 좀 고용이 부진했고 20대 후반까지는 비교적 괜찮았는데 올해 나왔던 고용 지표를 살펴봤을 땐 그 고용 부진의 여파가 20대 후반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노년층의 일자리가 증가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 쪽의 취업자 수가 9개월, 건설업 쪽에서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건설업 쪽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세는 최장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제조업, 우리나라 한국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고용시장을 탄탄히 지켜주는 그런 업종일 텐데 나날이 수출의 증가세가 올해 들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여파까지 고민해 봤을 때는 제조업 쪽의 일자리가 조금 더 꺾일 수 있다. 한파 우려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쪽의 고용률은 조금씩 줄었지만 보건이나 공공행정 쪽, 금융이나 보험업 쪽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 12%까지도 크게 뛰어 올랐는데 살짝은 윗골이 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역시 M7이 크게 움직일 때 더욱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SK하이닉스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했지만 빠르게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52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조금씩이 아니라 아주 급락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붙는 모습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TLB 같이 CXL 쪽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그 다음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주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 26만 원에서 빠르게 31만 원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15%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12%.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0%, 미국 안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관세로부터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알려진 종목들 투톱이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오늘 9% 달리고 있고요. 그 외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도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시죠. 3프로 공략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리서치 김한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좋은 이유 확실하게 그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이 12% 급등을 했고요. 그 안에는 90일 관세 유예하겠다. 중국을 빼고. 다만 중국에 있어서는 125%라고 하는 높은 관세를 더 추가로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강한 시장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거래소에서 선물도 매수하고 원래 8일인가 9일 연속 매도했는데 오늘은 또 선물 매수를 하네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새벽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새벽에 그 중간에 한 3시인가 4시에 한번 잠깐 봤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좋은 소식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90일 동안 중국 빼고 90일 동안 상호관세 유예한다니까 어저께 급락한 게 진짜 상호관세 시행을 해버리니까 좀 더 놀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제가 느낀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게 타결이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협상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서전도 많이 썼잖아요. 거기서 보면 협상의 내용에서 상대방을 극한까지 끝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어내는 결국엔 사업 과정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 대 국가로 약간 사업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 어저께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 어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하고 네. 28분인가 통화를 하면서 한국하고 일본은 좀 더 우선적으로 좀 협상을 잘 해보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도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좀 타결될 거로 보이고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타결이 돼가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겉으로는 험악한 말을 하지만 아마 중국하고도 뒤에서 아마 물밑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에 그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도 그때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2018년도 1년 내내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하고 미국 둘 다 안 좋았습니다. 중국하고 무역 분쟁할 때. 근데 1년 내내 주가가 안 좋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시진핑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 끝나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계속 트럼프 집권 시기 후반기 때는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잖아요. 2기고 1년 차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조금 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협상해서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얻을 거 얻고 결국에는 타결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 상태에서 너무 많이 좋은 주식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좋은 쪽도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우지수는 이번에 상승폭이 역사상 가장 최고치였다라고 하는데요. 빨리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중국하고 미국이 좀 거세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물밑 작업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1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지만 보복 조치를 조금 더 키운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거기에서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워낙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렇게 정치가 작업이 되니까 좀 지켜보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지금 미국 그 시민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은 또 거리에 나와서 시위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대통령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미국이 그 중간 선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상호간세 그렇게 저번에 때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막 한국 25%, 일본 24%, 베트남 46% 정말로 그렇게 최고치로 때리면 미국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서로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분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늘 그 아까 말씀하신 갑자기 시진핑 대통령 뭐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물밑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겉으로는 막 험악한 얘기하지만 뒤로는 그래도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보복 수단으로 벌써 해서 수출 제한 조치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좋긴 해요. 히토류 왜냐하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8%가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미국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내년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 거리면서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은 좀 노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는 다 지금 90일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문제들은 계속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특히 히토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꼽자고 한다면 반도체 쪽의 피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만큼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위로감을 받아도 되는 걸지 아니면 아직 아닙니다. 조금은 더 보수적인 뷰를 끌고 가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어저께 그 지수 2,300 깨졌을 때가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네. 왜냐하면 지금 막 더 이것보다 더 나빠질 내용이 더 나오기보다는 지금 중국하고 둘이 협상만 조금 더 잘 진전이 되고 우리 어차피 개별 협상이니까요. 지금 70여 개 나라 각 개별 협상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나마 좀 우리나라가 조선이나 그 철강 쪽, LNG 관간 쪽에서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동맹 국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하고 그쪽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어저께 저점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하락보다는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라도 위쪽을 더 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어저께 2,300 깬 것은 PBR 0.8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항상 우리가 저점 테스트할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다 PBR 0.8배대에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포에 너무 질려 있을 때 어저께 주식 파신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어저께 신용 매도라든가 이렇게 반대매가 나갔던 분들이나 어저께 파신 분들은 오늘 보면서 오늘은 주식을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주식이면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좋은 주식이면 가지고 있어야 할 때 확실히 계속 똑같은 포지션을 이어가고는 있지만요. 매도도 매수도 크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더 너무 악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은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항상 나쁜 쪽으로 보면은 계속 나쁜 생각이 들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면 좀 좋은 쪽이 되는데 저는 좀 약간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래요. 지금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제가 그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그때도 1년 정도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막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트럼프 한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노이즈가 있지만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부정보다는 긍정론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떠돌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K제약바이오 AACR 2025 출격. 확실히 요즘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이슈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좀 워낙 답답한 시장인데 그나마 좀 일정에 있는 그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좀 준비했고 그리고 뭐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쪽 관세 나중에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상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세를 크게 올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나마 좀 자유로운 쪽이 제약바이오고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지금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일정 모멘텀이 있는 게 이번 달 25일부터 30일 정도 미국 암 연구학회가 있잖아요. 세계 3대 암 학회인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은 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관세 쪽에서 조금 그냥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거 그리고 암 연구학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 수출 규모가 요즘에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야 그저께죠. ABL 바이오가 지금 4조 1,000억짜리 기술 수출 계약했죠.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는 그 전에는 또 알테오젠이 1조 9천억짜리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기술 수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예전보다 다르게 차원이 다른 기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사실 말로만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정말 실력이 있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정말로 보여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보면 ABL 바이오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지금 그렇게 장이 안 좋은데 어저께 최고가 찍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좋은 기업은 결국 신고가 가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가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쪽 섹터를 봐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좀 기술 수출 기업 기대감이 있는 쪽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이슈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요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일정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이번 달 25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이제 요 미국 암학회는 여기 임상 초기 일상이나 뭐 전임상 요쪽에 초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기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여기 글로벌 빅파마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초기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기술 수출 계약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향후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요, 국내 뭐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외에서도 이번 이슈 직진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다뤄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종목들을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암연구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한미약품, 대웅제약,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리고 루닛, 신라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지금 잘 나오네요.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나오고 있는데 리가켄바이오는 우리나라 ADC에서는 1등이 리가켄바이오, 그죠? 그리고 알테제는 우리나라 SC 제형 변경 기술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1등, ADS에서 1등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뭐 전립선암 치료제에서는 퓨처케미 1등,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중항체에서는 ABL 바이오가 1등, 각 기업의 1등만 봐도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기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기술력이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신약 37호 자큐보정이라고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은 기술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식도 염려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을 작년에 신약 37호를 풋머커가 받았고 중국에 기술 수출해서 1,650억 정도 기술 수출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한 200억 정도 받았고,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자큐보정이 잘 팔리면 최대 1,600억 정도 돈이 계속 들어오겠죠. 올해 이제 본격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원래 바이오 기업들은 원래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 개발하느라고 돈이 많이 부족한데 결국에 이 자큐보정이 이게 나중에 현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은 이 암연구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신약 후보 물질 네스파립이라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요거를 지금 발표하는 자리인데 벌써 지금 이 네스파립이라고 지금 FDA에서 희귀 약물 치료제로 지금 벌써 혁신 신약으로 지금 네스파립이 벌써 위암 치료제로 지금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는 지금 독점권이 있고 요 네스파립이란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난소암 임상 일상 중인데 거기서 임상 일상 중인데 환자 대상으로 객관적 반응률이 한 80% 정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일상 결과를 아마 발표하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어떤 이제 미팅을 하느냐, 그게 이제 아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일상 마치고 이상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요 네스파립이라는 요 후보 물질, 요게 이제 앞으로 계속 적응증 확대하고 이제 향후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하고 하기 때문에 요 후보 물질에 대해서 정말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런 회사들이 수출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 그러면 저는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하나의 후보에 들어간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조금 더 관련 이슈 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H20, 이 딥시크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컸는데요. 과연 조금은 완화가 될까? 이와 관련한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수출 규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또 새벽에 나온 소식이죠. 이게 지금 요 뉴스가 또 반도체 또 상승에 또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H20, 요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 H20이 중국에 전용으로 판매되는 AI 칩인데 1분기 때 지금 뭐 알레바마 포함해서 중국의 기술 회사들이 이걸 무려 23조어치나 구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수출 제한하면 엔비디아 실적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시스도 많이 빠졌는데
요 H20을 요게 수출 규제를 좀 유예하겠다 그런 소식이 유예할 수도 있다 그런 확정은 아니지만 유예할 수 있다 그런 소식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상당히 좋은 뉴스죠. 엔비디아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뉴스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확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향후에는 좀 지금은 반도체 지금 간밤에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관세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우리 그런 관세 때문에 그 디램 가격 좀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올리면 같이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최종 그 세트 업체들 이제 가전이나 휴대폰, PC 요쪽이 당연히 이제 최종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쪽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도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반도체 의약품에 조만간 관세 부과하겠다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의약품 쪽, 그 구리, 철강 이쪽은 미국 그 소비자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제 예상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왜냐하면 최종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 6.6조.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 봤을 때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 앞으로의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한 5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6.6조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고 생각보다 지금 잘 나왔고 근데 갤럭시 S25가 잘 팔렸다 130만 대 정도 잘 팔렸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갤럭시 신제품은 이제 1분기 때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2분기 3분기 때 그러면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뭐가 있을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고 그렇죠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려면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약간 공급단에서 약간 그런 재고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가격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기대된다.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그 HBM3 12단 요게 이제 2분기, 3분기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 삼성전자 실적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HBM3 엔비디아 납품이 언제 되는지 요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납품 관련한 정말 길게 끌어오기는 했는데 과연 콜테스트 통과할지의 여부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말고도 좀 뛰고 있는 반도체들 있는데 PSK홀딩스도 하나 가져와 주셔서 짧게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장중에 막 8%, 9%, 1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결국엔 HBM 관련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장비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가 결국에는 HBM 시장이 커지고 확대되면 당연히 이 캐파가 커지면 이 회사 제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회사의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다 고객사이기 때문에 HBM 시장이 캐파가 커지면 당연히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지금 작년 실적이 지금 매출액이 2,150억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885억. 그래서 전년 대비 무려 200% 이상 증가했고 순이익도 985억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못 올라갈 게 없는 주식인데 이제 워낙 엔비디아 나쁜 관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낙폭 과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증권사 전망을 2025년 실적이 매출액이 한 2,380억, 전년 대비 한 19%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한 880억 정도 한 컨센서스를 7.6%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엔 실적이 되는 주식들이 정말 찐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따라서 내려갈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냐. 결국 실적주, 그리고 대장주,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PSK홀딩스 두 번째 이슈 직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3프로 공략주 첫 번째 성신양회 가져와 주셨는데요. 성신양회 어떤 저희가 모멘텀들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또 이제 또 시멘트 관련해서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세종시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쪽 수출주들이 지금 주가가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은 예. 반등이 나오지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주식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수출 주식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게 조기 대선이죠.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대선 관련주를 이게 지금 대선 관련 주식들이 인맥주와 정책주들이 주가가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한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도 반드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게 5년에 한 번은 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2년 반 만에 한 번 왔지만 한 달 정도 이번 달 지금 오늘 내일 막 지금 당 대표들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계속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내년 다음 달 한 3일인가 아마 여야 대표 최종 후보 등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이번 달 한 달은 좀 관심 있게 보고. 그 중에서도 좀 세종시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새롭게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이 세종시 시진행정수도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준비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계룡건설이라고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급등하고 있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종시에 가까이 있는 회사 성신양해가 세종시에서 지금 차로 10분 거리라고 해요. 거기 레메콘 공장하고 땅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 기업은 실적도 좋습니다. 이게 자산 가치가 많고 부동산도 많은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한 8,000원 정도 하는데 순자산 가치가 한 25,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 성신양해는 과거에 대선 때 2021년 내도 주가가 한 2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8,200원인데 네. 자, 깔끔하게 목표가는 10,000원 하고 손절가는 한 7,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정책주 지금같이 변동성 큰 장 안에서 물론 정책주도 상당한 변동성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갈 곳 없을 때 담기 참 나쁘지 않은 종목이진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성신양회 첫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고요. 이어서 3프로 공략주 IB 김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3프로 공략주는 이제 조기 대선 이제 이슈로 갖고 왔는데 이제 아까는 세종시 관련주를 세종시 관련 종목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우량 종목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IB 김영이라고 이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이제 정별 초입으로 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근데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원래 편입학원 김영 편입학원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메가스터디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회사고 1년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순이익이 한 130억 정도, 127억 나왔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65억. 그러니까 편입학원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주가 재미가 없었던 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데 편입학원은 편입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반대로. 왜냐하면 상위권 15개 대학들이 왜냐하면 중도 자퇴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편입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취업 일자리 교육에서는 결국에는 취업 교육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IB 김영은 실적도 좋고 메가스터디 자회사고
학력 인구 감소랑은 반대로 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과거에도 한번 일자리 관련주로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이 나올 타임이기 때문에 조정 시 한번 눌림목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가 한 3,4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2,5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비 기명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편입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전망들까지 같이 끌고 가 봤을 때 모멘텀 괜찮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끌고 가 보시고요. 지금까지 3프로 공략주 밸류 리서치 김한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규의 금쪽 같은 내 주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떠들썩한 딱 한 가지 이슈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죠. 90일 유예 그리고 중국은 125%로 추가 관세를 더 매겼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 시장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 요즘 보여줬단 말이죠. 거기에 윗비 편입까지 조금 연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조금 더 환율이 움직이는 게 좀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지금 시장에서 환율이 많이 올라왔다, 뭐 몇 년 만에 최대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 달러원 환율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화 절하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또 지난주까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1,500원대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새벽에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연기됐다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나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취소된 게 아니죠. 연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차를 두고서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채권 지수랑 우리나라 증시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면 클래스를 굉장히 높게끔 평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연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쓸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환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서 위안화 절하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원화도 동조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경우 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환율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이 올랐다라는 내용 가지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네.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원까지 안 열어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1,5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무슨 네. 이벤트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1,440원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1,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GDP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얼마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환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로 유예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실제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생각했던 것은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중국과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만을 그렇게 적대시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러 동맹국들까지 적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국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가만 생각을 해보면 모든 나라와 싸우기에는 미국도 힘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미국 쪽에서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좀 협상을 하면서 잘 진행을 하고 이제 중국과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2개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절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한 3%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경쟁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안화 평가 절하죠.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관세를 10% 매기는데 위안화를 10% 절하한다라고 한다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관점으로 이제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오는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1,500원까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의견 드리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환시장이 증시나 채권 시장보다도 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 눈여겨보시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전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불안감을 살짝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가 사실상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지수가 5%였어요. 오르고 내리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연출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아서 대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걸 모르겠다. 그렇다 보니 뭐가 움직였나요? 다 정치 테마주, 정책 관련주 이렇게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좀 2차 전지나 반도체 주도 섹터들이 움직여주곤 있지만 또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다음 주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기에 정책 테마주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보고 전망을 해야 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전 정치 테마나 이 인맥 테마나 정치 테마에는 우리가 이제 인맥 테마와 정책 테마를 많이 분류를 하죠. 근데 인맥 테마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정책 테마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매월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지만 원래 대선이라는 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테마주들도 네.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테마주를 빼놓고서 증시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가치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 테마라든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벤트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큰 매매의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어쨌든 거래 대금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가 많이 밀릴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이거나 500억짜리 종목들은 사기가 어려운 거죠. 이들 입장에선 규모가 큰 기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 테마주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인맥주든 정책주든 이 정책 테마주들이 오늘은 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방 컴퍼니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아가방 컴퍼니도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정책 테마로 많이 엮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AI 쪽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솔트룩스라든지 크라우드웍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크라우드웍스 6%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3% 올라가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꽤 하락이 나왔거든요. 꽤 하락이 나온 건 아니네요. 좀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플러스 7%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들이 올라올 만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테마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선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건 뭐 제가 업황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이 아니라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테마주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비중 조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비중 조절을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하세요. 나 이거 5%만 매매할 거야. 나 이거 10%만 매매할 거야 라고 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지죠. 비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자금이 전부 다 몰려가면서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비중을 10% 이내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놓고서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전 정치 테마는 그래도 정책 테마, 그러니까 인맥 테마는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정책 테마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뭐 윌비스 같은 우리가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던 정책 테마입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AI 쪽이 좀 새롭게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손절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타이트하게요? 제가 이게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처음엔 나도 5%만 매매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연속성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더 이어가면 정책 테마는 비중을 더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증시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정책 테마는 조금 줄여가되 그 앞에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AI 쪽으로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금쪽이주 함께 만나볼까요? 5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현대모비스, 넥스틸, 셀트리온, 에라이즌 X1, 최근 강했었던 종목, 어제 강했던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대장주 또는 실적적으로 좋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로 꾸려봤습니다. 다만 주가는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들. 자,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금쪽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어닐링 장비들, 그리고 디본더라고 해서 이제 떼어내는 장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레이저 그루빙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약간 칼자국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레이저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나 추후에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장 초반에 12% 정도 올라왔다가 현재 이제 플러스 6%대까지 거의 다 많이 뱉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줄까 여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무조건 동조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장비주들은 못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한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결 과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움직여준다라는 과제가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네.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먼저 오를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제 탑픽 종목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과 업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살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전 당연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무섭게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ETF에 대해서 이제 과대 낙폭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ETF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편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한 종목을 이 ETF를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이 다 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TF로 인해서 미증시도 많이 밀렸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영향이 있었고, 여기서 반대로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가고 있고요. 후공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공정, 작년에도 못 갔어요. 전공정 쪽 같은 경우는. 근데 후공정 같은 경우는 HBM 쪽에 엮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 다 관련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퀄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퀄 테스트가 한두 개만 통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가 전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유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호감도로 나타내 본다라고 한다면 별 3개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2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승 여력 20% 주셨고요. 호감도도 3개 주셨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저 은근 4개 기대했었는데 그래요? 조금은 짜게 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4개로 좀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사실 요거 이오테크닉스를 어젯밤에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미증시가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전 뭐 요거 4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4개 줄겠습니다. 별 4개로 끌고 가보도록 하고요. 상승 여력 20%, 전공정과 후공정, HBM 쪽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디램 가격도 13% 급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곁들여 봤을 때는 레거시 쪽의 기대감도 함께 끌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금쪽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요. 현대차에 미국에 31조 투자한다, 이 소식 알려지면서 현대 그룹주들이 크게 움직였었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쭉쭉쭉쭉 밀렸어요.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지금 이제 또 자동차 업체
업체들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신 기사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봤는데 만약에 업체별로 좀 선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그룹,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대모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코멘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그 애프터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정가의 정도가 좀 편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재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만나는 부품이 아니라 어쨌든 AS라는 것은 내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를 고쳐달라고 갔는데 비싸다라고 해서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전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 어제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연말까지 생산량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앞서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준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이 현대기아차 볼 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네. 지금 3월 달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역대급으로 많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4월 달에는 판매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한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비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분기 때 혹은 작년 하반기 때 2025년도에 예상이 됐었던 환율 레인지를 지금 벗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또 자동차들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려보자면 전 일단 현대모비스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호감도를 오늘도 이제 시장도 좋으니까 네.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별 4개를 드리고 싶고요. 상승 여력은 20%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나중에 자동차 판매가 잘 되느냐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추이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별 4개 상승 여력 20% 받아봤습니다. 4월에 있을 자동차 판매 대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환율까지 함께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금쪽이가 넥스틸입니다. 물론 어제 정말 좋은 시세 보여줬고요. 뭐 앞으로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도 계속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하다만 이 종목이 참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사춘기 소녀란 말이죠. 네. 넥스틸 종목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정말 이게 우리 방송에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약간 금쪽의 느낌이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수익 주는 종목은 다 너무 사랑스러운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넥스틸 같은 경우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추가 상승의 여력은 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테마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실제로 테마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이 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0.7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테마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매력적이다. 지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3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기업이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어쨌든 미국 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유전관과 관련되어 있는 강관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이 LNG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찍히는 데에는 시차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멘텀들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넥스틸뿐만 아니라 이 관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위험하면 비중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넥스틸 같은 경우는 뭐 호감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3개밖에 안 드리는데 상승 여력은 2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 LNG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들. 오늘도 뭐 알래스카 관련돼서 한국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얼만큼 영업이익으로 잡힐 것이냐, 매출액으로 잡힐 것이냐의 일은 우리가 추후에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찍힌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전 지금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딜을 해본다고 한다면 한 비중 10%라고 했을 때 호감도 4로 올릴 수 있습니까? 네, 호감도 4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비중이 10%인 거 정말 중요하고요. 문제는 10% 매수했다가 더 살 경우가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만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이거 차트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넥스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6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만큼 다시 뱉어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랠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월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 상장된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10% 정도는 공략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손절가는 꼭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틸 세 번째 금쪽이로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3%가 아닌 오늘의 탑픽 금쪽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반도체 말씀 주시면서 특히 필옵틱스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정말 강했어요. 15%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도 반도체 전체 섹터가 윗꼬리를 달고 있다 보니 조금 내려앉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또 어찌 보면 미리미리 금쪽이 담아놨을 때 딱 장초에 뛸 때 저희가 그걸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오늘 TLB 가져와 주셨네요. TLB는 저희가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나요? 아니요.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수 3분 있을 정도 것 있나요? 예, 일단 TLB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필옵틱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일단은 반도체가 먼저 올라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는 뭐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필옵틱스를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TLB라고 하는 요 PCB 업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PCB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가전제품을 뜯어보시면 초록색 기판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기판을 만드는데 고사양 PCB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소캡이니 CXL이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요 기판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가격을 전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TLB 같은 PCB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선제적으로 물량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다른 벤더 자체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다양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CB 쪽에 대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심텍도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있는데 최근 단기적으로는 TLB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TLB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거 목표가를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21,000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1,000원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손절가를 좀 올려드릴게요. 손절가가 지금 16,500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17,500원까지 이렇게 좀 상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높이는 이유는요?
일단 오늘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 가격대를 사실 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변동성이 상방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올려드리고 목표가는 21,000원대로 이렇게 잡아드리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쯤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이 TLB 받아봤습니다. 현재 윗골이 달고 있지만 4%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손절가 살짝 높여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 시장은요,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증시가 정말 대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유가증권 시장에 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다 관세 때문이겠죠.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게는 90일간 관세 유예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대한 트럼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고요. 우리 증시도 이를 이어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5.34%나 상승을 하면서 2,400선을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2,4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29% 비슷하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6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실까요? 자, 10거래일 만에 반갑게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각 안에서는 외국인이 2,4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500억 원가량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반갑게 올라가 주고 있고요. 코스닥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급의 양이 크지는 않지만 반갑게 빨간불을 두 수급 다 키면서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1조 넘게 또 사들이고 있죠. 확실히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시 일단락이 된 덕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18.73%나 올랐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모두 다 18 그리고 1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 둘 다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는데 고통받았던 부분이 이 반도체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모두 크게 웃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4.91% 오르면서 현재 55,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53,000원 선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55,000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한 상승률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10% 넘는 상승률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는 상한가까지 가면서 정말 눈을 의심하게 했었는데요. 오늘 HBM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램 시장 안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쳤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지만 오늘은 더불어서 크게 또 올라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2차 전지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또 테슬라가 22.69%나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만큼 2차 전지도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7.96% 반등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권가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향한 이 반응들이 좀 엇갈립니다.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도 내기도 했거든요. 2차 전지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반응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5%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제약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안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00만 원 선을 이탈을 했었던 바이오로직스인데 이 100만 원 선은 회복은 했지만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덜 오르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트럼프가 이번 주에 의약품 관세까지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90일간 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진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교적 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서 계속 고통을 받았던 부분이 또 완성차겠죠. 오늘 현대차도 6.35%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실까요? 6위부터 10위도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지금 셀트리온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셀트리온이 과도하게 저평가가 됐다라는 반응들 나오면서 서정진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공시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호주에서 또 골질환 치료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2주 동안 3종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아냈던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장에서 4.85% 오르면서 현재 16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가 11위로 밀리고 오늘 금융주가 장 초반부터 크게 오르면서 KB금융이 다시 한번 1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6% 오르면서 현재 7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금 알테오젠도 6.62% 좀 상승세에 지금 요 며칠간 이어져 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도 8%대나 강한 반등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지금 약간 미미한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구조 조정의 여파로 미국 FDA가 사실상 기능 정지에 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리보세라님 FDA 승인 절차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HLB입니다. FDA에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FDA도 지금 구조조정, 기능 정지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좀 불안감을 들게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잘 가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덕분에 6% 오늘 또 크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실까요? 이 안에서도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죠. 대부분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이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 거래 중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1시 시황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CEO에서 듣는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또 1인 가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 수는 또 1,500만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강아지나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으로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지는 펜펫 쪽 문화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CEO에게 듣는다에서는 펫푸드 1호 상장사 OSP의 강재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SP 네, 대표이사 잘 강재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자,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OSP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OSP는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유기농 사료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유기농 사료 전문 회사로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고품질의 사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강아지들, 고양이 먹는 사료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요. 실제로 제 친구들 보면 정말 강아지, 고양이 그 외에 다른 동물들 키우는 아이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네, 좀 많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유로모니터의 자료에 의하면요. 2023년 기준에 1조 9천억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9년까지 약 연평균 5% 정도의 시장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반려견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조 1천억 규모이고 2029년까지 연평균 약 2.8%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묘의 경우는 약 8천억 규모의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20조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 미국이 약 34%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약 15%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확실히 국내보다도 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언제 한번 유모차를 봤는데 그 유모차 안에
고양이랑 강아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 요즘은 아이들보다도 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족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운영하시면서 좀 느끼시는, 직접 체감하시는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은 어떻게 네. 될까요? 최근 들어서 경기 불안과 대내외적 불안감 때문에 성장 속도는 다소 주춤해 보이긴 하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보다 반려묘의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려동물의 규모나 시장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족의 소규모화가 되면서 네. 반려동물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가고 있으며 가족화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연구한 산업 또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펫푸드 ODM 업체 안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조금 더 회사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2012년 네. 사료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주로 대형 거래처들과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OD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ODM 사업만으로는 국내에서의 역할의 제한 때문에 자체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이 향후에는 OSP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과 거래처의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OSP는 상장 전부터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거래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 자체 제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주노를 모델로 홍보를 시작을 하였고요. 유기농 사료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회사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OSP의 강점으로는 미국 유기농 인증과 한국 친환경 유기농 인증, 그리고 햇삽 인증, 그리고 최근에 획득한 SQF 레벨 3 인증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네. 따라서 자체 제품의 판매 비중은 23년 7%에서 24년 25%까지 성장을 하였고요. 올해는 50%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와, 판매 비중을 50%까지 목표로 두고 계신다고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2년 연속으로 수상을 받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자체 브랜드인 인디고 브랜드가 브랜드 명예의 정당 수상을 2년 연속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유기농 사료 전문 회사이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더해서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고품질의 사료 제조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해서 제품 개발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최근 자체 개발된 반려동물 영양제인 유산균을 특허 출원을 하였고요. 이 유산균은 반려동물 유래 유산균으로서 아주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과 면역 증진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산균 사람한테도 정말 중요한데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수상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약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안정적인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이미 12년 이상의 고품질의 제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사료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인 인디고 제품을 유기농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필요로 하는 기능성을 추가해서 제품의 품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 브랜드인 인디고와 내추럴 시그니처는 국내에서 23년, 24년 2년간 평균 300%의 성장을 하였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평균 8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해외 쪽에서 공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장하시고 나서 바우와우 코리아 인수하셨잖아요. 네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OSP를 상장 후에 국내 펫푸드 업체로서 글로벌로 성장하는 업체가 없었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SP의 유기농 건사료 이외에 반습식 사료 및 간식의 제품을 갖추면서 반려동물의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전 생애 주기를 책임지면서 필요한 식품과
영양제 등을 공급하며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K푸드의 인식이 좋아지면서 성장세가 빠른데요. 이에 걸맞게 K패푸드도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주가인 것 같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불안하고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최근에 대내외적인 불안감과 불확실 속에서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OSP에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안정적 성장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주주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최근 자사주 신탁 계약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소통도 강화를 하여 적극적인 주주 친화 환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주주들에게도 부가가치를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네, 조금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해외 시장 쪽으로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어느 쪽 시장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고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는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도 바레인 등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남미 등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도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동남아 최대 식품 기업인 CP그룹의 자회사인 APV라는 회사와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거나 중남미 또는 멕시코도 진출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OSP의 향후 비전은 국내 기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뻗어가서 K패푸드의 위상을 올리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조금 더 크게 성장되기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EO에게 묻는다 OSP 강재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이 관세에서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시장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관대한 트럼프다 이러한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관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글로벌 증시를 왔다 갔다 쥐락펴락할 수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장 안에는 오늘 시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관대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정말 크게 올랐었죠. S&P 지수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 상호관세 부과 전으로 돌아갔고요.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12%나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10% 안팎의 상승률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5% 내외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 시장 안에서는 24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하고요. 현재 시각에서는 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지수를 올려가고 있어요. 지금 6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700선 위에서 움직였었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600선에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올려서 다시 한번 700선을 회복을 해야겠죠. 700선을 한 2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오늘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부분은 다 오르기는 하는데 얼마나 크게 반등을 하고 얼마나 적게 반등을 하냐에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이어서 지금 11시 23분 선 지나가고 있는데 수급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선물 시장 안에서의 이 매수세가 정말 상당합니다. 외국인이 무려 1조 2천억 원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요 11시 23분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개장한 지 2시간 20분 남짓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선물 시장 안에서 1조 3천억 원 가량 외국인이 담아내주고 있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시장 안에서 개인만이 지금 4,569억 원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841억 원 정도 좀 덜어내는 팔자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안에서 기관도 1조 넘게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시총 상위종목단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엔비디아가 19.72%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ASMR 모두 각각 18% 그리고 15%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들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던 삼성전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웃으면서 오늘 55,900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5.4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만 전자까지 갔었던 삼성전자인 터라 사실 55,000원 구간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53,000원 너무 지겨웠잖아요. 지금 55,9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현 구간에서 SK하이닉스는 11%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12% 상승률 보여줬었는데 다소 상승폭을 줄인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네요. 현재 가격이 184,300원인데 20만 닉스, 21만 닉스 보여줬었던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이야기겠죠. 16만 닉스였던 어제 오늘 2만 원 가까이 돌려내면서 많이 웃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5, 6조를 들여서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딜사이트S 유경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시장 굉장히 훈풍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관해서 자유로워진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면서 오전장 상당히 순조로운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저희 오전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어제 미국장의 그 영향들을 받아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 출발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25%의 관세가 좀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10%의 관세는 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그런 것들이 여전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의 관세를 높이고 다른 국가들은 90일의 시간을 지금 갖게 됐어요. 이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더라도 오늘 올라갔다가 빠지는 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홍콩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예상외로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에 비해서 글쎄요, 아침에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오늘은 큰 이변은 없는 한 상승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사고 있고 아침에는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빠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 자체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늘 상승장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편히 보셔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관세 이슈가 남아있다는 거는 저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좀 테마주나 또 어제 움직였었던 뭐 정치인 관련주 이런 것들이 나름 강한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도로 돌아섰어요. 현재 지금 개인들이 4,600억 정도 코스피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한 900억 정도 순매도, 선물 3,000억 매도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외국인이 다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뭘 사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대형주 쪽에서 다 윗꼬리를 들고 내려오고 있어서 오늘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아침에 뭐가 좀 급등을 했는데 이거 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던 분들은 약간만 페이스를 좀 조절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증시 분위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이 이번에 관세 메인 타겟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상은 아니구나. 나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거 우리 무역전쟁 봤지만은, 미중 무역전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결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강하진 않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의 순조로운 후풍의 기조가 오후장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다만 이 중국의 강경 대응, 이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전략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후장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 위주로 좀 전략들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좀 트렌드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보다는 저점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이제 조선업 쪽, 어제도 미국에서 조선업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인 세진중공업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재료가 이제 다가오는 일정 중에 하나인데, 다가오는 4월 17일 날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지금 이제 제재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최종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나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겠죠. 바로 이제 그게 투자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박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LNG선, LPG선, 요 가스를 좀 나를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좀 수요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오는 또 반사이익 수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을 먼저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조선이나 해운 쪽에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았었던 거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본다면 좀 덜 수혜를 보는 업종이라고 생각돼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미국에서도 대부분 좀 꺾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뭐 가져오게 됐어요.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려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때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재료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번에 이제 기업들을 봤을 때 실적들이 사실 관세가 만약에 25%가 그대로 부과되는 상황이었다면 좀 상황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세가 10% 정도로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큰 타격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연간 실적 2025년도 기준으로 실적이 하상세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부분도 괜찮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진중공업은 주가가 이번 화요일 날에도 지금 하락장인데도 되게 좋았었어요. 아마도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혜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아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좀 고점에서 꺾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HD, 뭐 현대 미포 같은 거 보시면은 다 오늘 올라가도 좀 빠지잖아요. 하나그룹 쪽에서도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이거 물론 이거는 이제 대체거래소 때문에 약간 왜곡된 시세입니다만은 어쨌든 음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가에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올라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첫 번째로 좀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자리가 괜찮다면 뭐 동방선기 같은 종목들도 그런 좀 같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단 트렌드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저는 첫 번째로 좀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현재 그냥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빠진 걸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장에 관세로부터 좀 자유롭다고 계속해서 평가를 받았던 조선주 위주로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토픽 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이 세진중공업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들 짚어주실 건가요?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주일 뒤에 있을 미국의 제재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 못 올랐다는 것도 저는 하나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리포트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거의 목표가를 뭐 11,500원 이렇게 제시하는 리포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주가가 7,6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11,0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작년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이 기대치 수익률은 50%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종목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가총액 자체도 3천억대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 대비해서는 좀 가벼운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들은 아까 다 드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기술적인 차트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 차트에는 매물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고 또 바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경우는 지난 2월 달 그때는 이제 매물들이 많았었어요. 파란 사과좌표가 막 중간에 찍혀 있는 가격대가 흔히 말하는 매물대입니다. 대충 가격으로 보면은 9,000원 위에는 이 종목이 9,000원, 9,500원대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거기서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 3월 말부터 해서 바닥이 형성되고 4월 달에 들어서 저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은 구간, 이 바닥은 손절한 사람들이 많은 구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오르는 과정이 좀 편하진 않을 거예요. 중간에 막 출렁출렁 하면서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오늘의 상승 그리고 약간 더 눌림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제가 그냥 사도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1차 매수 정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빠진다면 한 7,000원 정도에서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쯤에서 뭐 2차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7,000원대 초반 정도를 평단가를 맞춰 놓으신다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뭐 11,000원씩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상당히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오늘부터 잘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실적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올해 지금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칭 예상이 작년 영업이익이 40억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0억대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은 26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50억 정도로 큰 폭으로 개선이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가 2분기예요. 작년 2분기 때 여기 약간 당기순이익적으로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좀 채워진다고 한다면 올해 1분기 실적 양호, 2분기까지 양호하다고 하면 주가는 현재 지금은 완전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략을 어떻게 한번 세워봤냐면 증권가에서 아까 11,000원 목표가 높게 제시를 했잖아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1차 목표로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 근처인 한 9,9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10,000원의 매물벽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900원을 전 1차로 보고 거기에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제가 이제 2차 목표가 제시를 드릴 거고요. 9,900원에서 좀 못 넘어간다 싶으면은 거기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전략 매도를 한 다음에 충분히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또 드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세진중공업을 그동안에 방송에서 많이 드렸었어요. 눌릴 때마다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좋은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 세진중공업은 현재가부터 한 7,000원까지 매수 들어가시면은 적합할 것 같고요.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900원, 손절가의 경우는 6,600원으로 최근에 저점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드리니까 차분히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주 세진중공업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4년 연속 실적 성장세 보였는데 올해가 또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가 하이라이트다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시고요. 현재가부터 7,000원 초반까지 매수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APR입니다. 이 증권가에서 APR의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좀 내놓더라고요. 최근에 이 K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대세가 굉장히 좀 강한데 APR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좀 논란들이 있었어요.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전혀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바닥 잘 만들고 오늘 상승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K-뷰티라는 게 이제 화장품도 있고 뭐 미용 기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관세라는 부분들도 부딪힐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화장품 관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은 이 관세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K-뷰티의 어떤 해외 성장 스토리, 해외 수출에 대한 스토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서 최근에 이제 K-뷰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프랑스를 제치고 대미 수출, 미국에서는 이제 수입인 거죠. 미국에는 이제 1등 국가가 한국이 이제 되게 됐는데 아무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 제가 이제 APR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예전에 화장품주들 뭐 실리콘투라든지 또 아이페밀리라든지 또 VT라든지 다 우리가 수익을 많이 들였었어요. 근데 APR은 비교적 좀 늦게 올라오는 또 최근에 나름 작년에 상장했으니까 약간 뉴페이스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막 2배, 3배, 4배 올라간 걸 생각하면 APR도 그런 스토리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문제가 이번에 이제 K-뷰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들이 한번 나온 것도 좀 있고 시장의 관심들이 대선주나 이런 것들로 가면서 약간 밀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재 구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일단 요 APR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는 재료들을 말씀 좀 드리자면 실적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 1분기 실적, 다가온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APR의 현재 실적은 작년에 분기 실적이 대부분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실적들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단 400억대로 진입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도 작년에 분기 실적 1,500억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0억대로 들어간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현재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19% 정도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품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장비 때문에 그래요. 디바이스, 요 미용 기기 쪽으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미용 기기 쪽이 마진이 되게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APR의 경우는 이번에 디바이스 뭐 부스터 프로라든지 미니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폭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산업들이고 해외 매출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47%, 15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최근에 9만 원 리포트가 제일 높은 리포트인데 9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가격이 상장 초기에 한번 9만 3천 원 갔다가 그 뒤로 9만 원은 구경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뭐 앞으로 상승 업사이드가 50% 정도 열려 있다고 보는 거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좋지만 좀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매물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장이 만약에 우리 시장이 지금 돈이 막 넘치는 시장, 증시 예탁금이 현재 55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옛날에 장이 좋았을 때 예탁금이 막 70조, 80조 그런 시장이었다면 저는 매물대 돌파를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지금 50조 원대 시장이면은 그런 매물을 돌파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자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들여서 1차적으로는 7만 6천 원을 설정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8만 원대 매물이 저는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8만 원에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좀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한 6만 원대 좀 물타기를 하셨다가 빠져나온 전략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 8만 원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7만 6천 원을 목표가로 좀 잡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9만 원,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가 APR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수익을 냈었어요. 지난번에 2월인가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수익 한번 냈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라서 다시 한 번씩 가져온 거니까 그 전략대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6만 원을 설정을 드리겠는데 사실 6만 원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5만 원대 중반에 또 지지 구간이 탄탄한 가격대가 있어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저의 또 공개 방송이나 또 제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APR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할 테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76,000원, 손절가 6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전략 드린 것보다 너무 잘 가거나 너무 못 간다거나 하면은 제가 공개 방송을 열어서 또 자세한 전략들 드리고 할 테니까 일단은 가이드라인 잡고 들어가시고 지금 K뷰티 쪽은 관세와는 크게 무관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많이 성장할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APR이었고요. 가격 조절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주 APR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들어봤습니다. 관세 안전지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화장품주 그 안에서 APR인데요. APR의 이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네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 해외 매출 전년비 147%나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보다도 디바이스 쪽으로 굉장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로 76,000원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9만 원 그리고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토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게임주 주셨더라고요. 시프트업인데 이 중국 관련해서 좀 방점을 찍어야 한다. 중국 관련해서 좀 호재가 많고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 듣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라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도한 하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이제 최근에 니케라는 게임이 좀 있고요. 또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게임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해외 북미 쪽에서 반응이 나쁘진 않았었고 이제는 중국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4월 달이냐 5월 달이냐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안에 중국 진출, 중국 출시가 이제 임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연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 그 목표치가 80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잖아요. 800만 명이 이게 가능한 수치가 싶은데 중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800만 명 중에 600만 명 달성했다는 걸 제가 한 열흘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확인했었고 남은 기간 동안에 800만 원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프트업은 중국 진출 기대감이 있는 게임주, 그중에서도 좀 낙폭거대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의 경우는 작년에 사상초대 실적을 달성해서 굉장히 잘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전망을 좀 하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쭉 밀리면서 최근에 3월 달 초부터 지금 4월 초까지 해서 주가 많이 밀렸어요. 7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4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악재가 있었는가?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약간의 그 모멘텀이 2분기가 정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분기가 피크 아웃일 거라는 거예요. 실적도 2분기가 제일 좋을 거고 그 뒤로는 하향할 거다. 근데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아직 중국에서의 성공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중국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나쁜 쪽으로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중국 성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밀릴 확률보다는 이 자리에서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중국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움직인 거예요. 리포트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성과가 잘 나온다면 굉장히 주가는 많이 뛸 수 있고 실제로 나쁘다고 하더라도 선반영된 주가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59억 정도, 올해 예상치는 260억 정도인데 이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적자 이런 게 아니라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 하면 사실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 좀 대장주로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고 바닥에서는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둘 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해외예요. 해외 매출. 데브시스터즈도 중국 매출, 일본 매출 섞여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도 중국 매출, 인도 매출, 북미 다 섞여 있어요.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시프트업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실적까지 좀 포함이 된다면 현 주가 대비해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목표가가 95,000원이래요. 그럼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46,000원인데 95,000원이면은 주가가 지금 2배 계산을 했을 때보다 더 높다는 거니까 지금부터 들어가도 주가는 거의 100% 가까운 목표를 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과감한 리포트가 좀 나오게 돼서 저는 실제 저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약간 저는 좀 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처럼 실제 저 증권사 리포트가 달성된다면 100% 가겠죠. 근데 이거는 2분기 때 중국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달성되지 않는다면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보다는 좀 보수적인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격 전략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저는 일단 목표가를 지난 고점인 69,000원을 잡았어요. 이거 주봉 차트인데 그 차트의 매물대가 7만 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매물대를 돌파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69,000원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하단 구간에 4만 원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뭐가 있냐면 시프트업의 주가가 처음에 우리 종목이 상장했을 때 그때 공모가가 지금 6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공모 밴드가 6만 원에서 한 4만 7천 원 정도가 공모 밴드인데 현재 그 공모 밴드의 하단보다도 더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 상장 초기에 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2분기 때 중국 매출과 함께 중국 출시와 함께 해줄 거라는 좀 마케팅적인 주가 부양적인 정책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쌀 때 저점에서 좀 사 놓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게임주들이 이미 좀 올랐는데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라서 세 번째 종목을 시프트 가져와 봤고요. 목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매물대 코앞에 있는 6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4만 원 이렇게 설정해 드리니까 천천히 한번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픽주 시프트업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악재는 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러한 부분들 좀 초점을 맞춰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중국 성적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69,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토픽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디셀트 S 유경훈 전문가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오후장 8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간만에 보기 드문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크게 올라주고 있는 반등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등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 이 반등세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